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4월 3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77년이 되는 날인데요. 국가폭력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동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현입니다.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하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이 와서 반갑고 내일이 금요일이어서 더 좋습니다. 네, 마감을 하루 미뤘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회사가 해야죠. 내일 가장 큰 날이 있는 날이니까요. 네. 그래서 내일 또 본다는 소식도 저희가 미리 스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김민하 평론가를 내일 5시에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얼른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섭외가 잘 안 됐나 봐요. 다른 김민하를 잡은 건 잘 된 거죠. 훌륭한 사람들이 섭외가 안 됐나. 아니 김민하를 1등으로 잡아야죠.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윤석열 탄핵 선고 D-1입니다. 네, 18시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헌재는 오늘도 오전부터 평일을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문구를 다듬고 또 별개 의견이나 혹은 보충 의견 등을 기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좀 길어지면 내일 아침까지도 조율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헌재 주변은 지금 경찰 차벽으로 요새화한 상황인데요. 이 반경 150m 정도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김은지 진행자도 오늘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굉장히 넓은 반경을 지금 막아둔 상태다라고 봐야 되고요. 경찰은 현재 을호 비상을 내리고 보안에 철저히 유의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선고 하루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여당은 기각, 각하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야당에게 결과에 승복하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탄핵을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은 87 체제의 모순이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되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은 여당의 승복 요구에 대해서 이 피해자에게 승복하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4.3 추념식에서 이 4.3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하는 바람에 이번 계엄이 일어났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한편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내일 선고에 피청구의 윤석열이 불출석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여론이 지금 탄핵 인용의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NBS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윤석열 파면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직무 복귀 응답을 한 비율은 35%에 그쳤는데요.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22.4%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내일 방송 살짝 스포해드렸더니 생방송은 안 하냐, 내일 현장 11시엔 안 하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내일 오전 10시부터 박성태 앵커와 함께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또 오후 5시에는 결과 분석을 김민하 평론가를 비롯해서 김준일 평론가, 김종대 의원 그리고 신용환 교수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각하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네. 안 믿는다 그 사람들도? 그럼요. 네. 물론 이제 지지층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당직을 맡고 있다든지 그런 분이 아닌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4월 4일이니까는 4대4 각하다 이런 거를 이제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절하게 이렇게 바라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외의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 사람들은 그 가슴속 깊이 그러한 사실을 믿고 있지 않아요. 이미 이거는 이 선고를 한다는 것은 선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탄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류가 명확하고 분위기가 돌아가는 거 보세요. 네, 다들 표정이 좋지 않고 국민의 표정이 좋지 않다?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각하가 될 거고 기각이 될 거면은 좀 기뻐하고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와 돌아온다. 윤석열이 돌아온다. 파티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죽을 상이에요 다. 죽을 상이고
이복형 금감원장은 난파선에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지금. 난 뛰어내릴 거야 이러고 뛰어내리는데 막 그 뭐 잘 뛰어내려지지가 않고 뛰어내리려고 그랬는데 다들 말려서 못 뛰어내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걸 좀 앞으로 체제가 정비될 것 같고 뭐 이러면은 그걸 말리든가 이래야 되는데 가지 그랬어 왜? 뭐 계속 이러고. 결국 시그널이군요. 뭐 자기들끼리 지금 4분을 대고 오늘 중앙일보라는 신문을 보는데 거기 이제 투머치 토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투머치 토커라는 분이 쓴 글을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문영배 재판관이 너무 무리하게 선고기 잡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자기가 이제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이걸 수집을 했더니 그 선고기를 잡을 때 고성이 오가고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이 헌재 직원 불러가지고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자 4월 4일 선고 기일 지정합니다. 됐죠? 이렇게 재판관들에게 통보를 하더라. 그러니까 내부에 반대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우리의 생각은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내부에서 계속 보수적인 재판관들 일부가 선고기일 잡는 거를 반대를 했구만. 근데 문영배 재판관이 어쨌든 이제 마지노선이야. 4월 4일이 그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왜 마지노선인지는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4월 4일이 더 이상 4월 4일 이후로 미룰 수가 없어. 4월 10일 날 일반 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 4월 18일은 퇴임하고 그러니까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자꾸 시간 끌 거야? 그러지 마. 이제는 선고해야 돼. 이렇게 밀어붙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글의 뉘앙스는 반대를 하는데도 이렇게 밀어붙인 거는 역시 문영배 재판관이 무리를 한 것이다. 왜 무리하느냐? 그동안에도 다 무리를 해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글을 이제 왜 쓰겠습니까? 보수 쪽에서 누군가 불만을 자꾸 제기하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선고기를 잡았냐? 왜 선고기를 이렇게 무리해서 잡냐? 불만을 가지니까는 그런 얘기들을 반영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선고기를 잡은 게 왜 불만스럽습니까? 기각이나 각하가 될 건데 선고기를 잡은 게 왜 불만스러워요? 파면 될 거니까 불만스럽지.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건 뭐 파면 되는 것이다. 다 알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일부 보수 재판관들이 그런 기류였다면 8대 0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결론을 계속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뭐 5대 3이니 뭐니 해온 거 아닙니까? 예. 내부에서 자, 이 쟁점을 한 번 더 봅시다. 저 쟁점을 한 번 더 봅시다. 뭐 이걸 한 번 더 논의합시다. 이래가지고 시간을 끄는 거랑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인용권이야, 기각권이야, 각하권이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기각입니다, 각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계속 끌어서 4월 18일 이후로 넘겨가지고 자, 이제 어떡할래? 문영배 이미선수 재판관은 갔고 그러면 뭐 계속 시간을 끌어가지고 한번 2명의 재판관을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것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뭐 이거를 갖고 가는 거랑 결론을 그냥 내는 거랑은 이건 다른 얘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서 윤석열이 이렇게 했는데 재판관이 나는 이렇게 했지만은 억지 논리를 막 써가지고 이게 기각이다, 각하다 그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고 오늘 보니까는 뭐 아무리 그 미친 척하고 써봐야 7대1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는데 그 일은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잖아요. 잡았다 요놈.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일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만약에 그 일이 있다면은 내일 입장 바꿉니다. 내일도 요 얘기하기 전에 뭐 평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바꿔야죠 입장을. 그 자기 이름 나오는데 혼자서 그 반대하는 사람 되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전원일치로 파면이 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것이다. 네, 그렇게 봐야죠. 네. 오늘 이렇게 예상하셨으니까 내일 오후 5시에 김민하 평론가와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키워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아무 일 없었다는 거짓말입니다. 네, 그날 계엄군의 모습들이 속속들이 더 드러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윤석열과 계엄군 지휘부들이 국회 현장에서 계엄군의 폭력 혹은 공격 또는 연행 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해명이 거짓말에 불과했다라는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요, 1.23 쿠데타 당시에 이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한 시민의 양팔을 붙들어서 끌어내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고요. 또 MBC 취재진을 위협하고 취재 장비를 빼앗아가는 장면까지 국회 CCTV를 통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시민 한 명이 끌려나가는데 이 남성이 누구고 또 왜 끌려나갔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앞서서 4월 1일에는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가 당시 국회로 난입한 707 특임단으로부터 이 포박당할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와 관련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회 CCTV에 찍힌 영상을 살펴보면 이 707 특임당 대원 4-5명이 당시에 이제 취재 중이던 유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또 케이블 타이로 포박을 시도했다가 이 저항하는 유 기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모습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 타이가 포박용이 아니고 국회 문을 잠그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설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이 같은 증거 영상들을 그동안은 못 구했었는데 이번에 유 기자가 707 특임단원 등을 이제 고소를 하면서 고소인 신분이 되고 나서야 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처가 좀 더 빨리 줬으면 더 쟁점이 헌재 재판 중에 됐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좀 들긴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 중에는 굉장히 성의 없는 거짓말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왜 했다고 보십니까? 그 거짓말의 성의 정도를 좀 평가해 보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저 같은 사람이 하면은 바로 혼납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이런 거짓말 하잖아요. 바로 혼납니다. 야! 이래가지고 바로 반말 나오고 막 윤석열 검사한테 수사받을 때 이런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 뼈도 못 추립니다. 과거에 신정호 씨가 뭐 오줌을 지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도 책에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책에다 쓰긴 했는데 뭐 그걸 또 아니라는 또 검사들의 반박도 있고 하다는데 뭐 아무튼 뭐 제가 굳이 이제 반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간에 뭐 혼나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하면. 근데 대통령이 하니까 이제 뭐 그래요? 그 새로운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쟁점. 여러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쟁점을 여러 개 만들어서 쟁점을 굳이 또 만들면은 또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쟁점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효과를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이고 결국 이 쟁점을 우겨가지고 진술이 오염됐느니 뭐 그래서 내가 국회로 저 군인들을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다. 뭐 나는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인을 배치한 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로 결국은 갖고 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의 여러 쟁점들을 막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이런 것이 아니죠.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뭐 언론의 취재나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엄군이 명백하게 이제 막으려고 한 그런 정황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막으려고 했다면 그거를 자체적으로 그냥 군인이 판단해가지고 난 그냥 기자라고 하는데 난 그냥 이것을 못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날의 방침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날의 방침이 그런 거니까 이제 막는 것이고 포고령에도 써 있잖아요. 포고령에도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검열이나 이런 걸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써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엄군은 그날부터는 앞으로 언론은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방침을 다 서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허가나 자신들의 어떤 통제하에 놓여있지 않은 언론의 취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한 것이고 막으려고 하는데 통제에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묶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이 위법한 일이라는 거는 지금 이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탄핵 사유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5개의 쟁점 중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포고령 1호의 위법 여부, 포고령 1호의 헌법 위반 여부. 그러니까 5개 쟁점 중에 이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와 함께 국회에 군인을 집어넣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요거는 과거에 이 전두환 노태우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도 그것을 보더라도 요거는 이제 내란죄 관련돼서는 유죄 판단을 하게 되는 근거들인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그 내란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뭐 나름대로 무력화시키는 쟁점을 나름대로는 제기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그런 이 억지로 만들어낸 쟁점들도 다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만 나오겠습니까? 줄줄이 다 나오죠. 그래서 억지는 그만 쓰고 이 일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안 나온다고 합니다. 뭐 역대 대통령들도 선고 기일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왜 안 나온다고 보십니까? 아니 나와봐야 좋을 일이 없는데 뭘 나와요. 나와서 본인도 파면을 예상해서? 화요일 예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저에서 안 나오고 오히려 있는 것이다.
나와서 아니 뭐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 같으면 나와서 어퍼컷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나오면서 또 이렇게 이거 한번 하고 석방될 때 표정 네. 따라하시는 거죠? 이거 한번 하고 그런 거 해야지. 뭐 할 분위기가 아닌 거죠. 지난번에 구속 취소될 때도 이거 하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데 뭐 할 분위기 아니니까. 본인도 본인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네, 굉장히 굳이 중요한 포인트네요. 해석을 하자면. 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게 많죠. 이사 가야 되고. 네. 순순히 나올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바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그때는 집이 추운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지금 그렇게 안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 무슨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크로 비슷한. 네, 보일러가 뭐 고장 날 일도 없고 그리고 거기 관리 잘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집도 뭐 청소만 바로 하면은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뭐 문제 없고 다만 이제 거기 주민들이 이제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자기 집인데 뭐 막는다고 못 갑니까? 그러니까는 0.1초도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가는 게 필요하고 당장 나가. 이제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망설여진다. 너무 본인이 나가는 게 관저 밖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법부에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한다. 방범창이 확실해 있는 곳으로 방범창이 완비가 돼 있고 경우가 완벽하게 되는 곳으로 방범창이 완비가 돼 있고 지키는 사람이 확실히 2중 3중에 그러한 경비가 있는 곳으로 바로 이제 직권으로 그러한 곳으로 이제 옮길 필요가 있다. 피복도 제공해 드리는 곳. 그렇죠. 네, 옷도 따뜻한 걸로 이제 제공해 드리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네, 실제로 사법부가 바로 구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어제 최기상 의원이 설명을 하고 가서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4.2 재보선 참패한 국민의힘입니다. 네, 어제 결과가 나왔죠? 네, 선고 앞둔 선거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는 여당의 참패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26.27%라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 5곳에서 펼쳐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곳을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곳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은 텃밭인 경북 김천시장만 승리를 했습니다. 또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득표율 51.1%로 이 보수 성향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특히 여야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곳이 이제 아산시장 재선거였는데요. 여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제쳤습니다. 또 경남 거제에서도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를 득표해서 38.1%에 그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크게 앞서면서 당선이 됐고요. 한편 전남 담양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 득표로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꺾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첫 번째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이 조금 화제를 모았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했지만 이미자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호남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제 민주당에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민심이 어디 있는지 보여줬고 헌재도 참조하길 소망한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성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당내에서 나경원, 전한길 유세가 마이너스였다 이런 지적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나경원, 김기현 의원이 거제로 갔고 또 전한길 씨가 피처링을 했다. 그런 방식으로 갔더니 너무 많이 졌다라고 하면서 극우 인사를 앞세운 선거 전략이 오히려 패인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 씨가 이 부산시 교육감 선거라든가 뭐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도 열심히 뛰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김민하 평론가는 좀 눈여겨봤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번 결과에서 다 눈여겨봐야죠. 네. 특히나 하나를 좀 꼽아주신다면요? 하나만 어떻게 꼽습니까? 다 눈여겨봐야죠. 다 꼽아주세요. 네, 뭐 다 중요하죠. 네. 근데 사실 부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당 공천이 아니긴 하지만 좀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부산의 경우 이제 뭐 이런 결과라는 거는 뭐 진보 교육감이 이겼다 이제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정승윤이라고 하는 친윤 후보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내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불법 계엄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불법적으로 선포를 하고 나라를 거의 뭐 이렇게 거덜내다시피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김석준 당선자 김석준 후보가 얻은 이제 요 득표율하고 그다음에 보수 후보들이 얻은 득표를 합치면은 예. 그렇게까지 또 일방적이진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끼리 이제 단일화가 안 된 것인데 표가 깨졌다. 이제 더하면은 40%, 40 그다음에 8% 더해가지고 거의 이제 49% 가까이 되거든요. 네, 한 2% 포인트 내외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슬아슬했던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부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 탄생한 게 의미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군다나 투표율이 낮았는데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투표율이 높은 선거를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거의 이제 51대 49의 승부였다라고 예.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적어도 진보 이 후보들끼리는 단일화를 또 한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승부 아니었다 이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더군다나 이 정승윤 후보라는 사람이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육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검사 출신이죠. 네? 검사 출신의 권익위에서 디올백 받은 거 이거 옹호하던 사람. 예? 거기다가 이 자칭 목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축복해주고 뭐 이런 걸로 지금 선거전을 안수기도. 예, 선거전을 때운 사람. 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 정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이 부분은 이제 갈 길이 멀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 선거 결과고 거제의 경우가 이제 크게 이겼는데 거제는 이제 좀 환경이 다릅니다. 거제는 거기 이제 조선소들이 있고 여기 조직된 노동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직된 노동자들이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제 하나로 움직일 수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이 소위 말하는 민주 진영 또는 뭐 진보 진영, 범진보 진영에 좀 일치 단결된 그러한 분위기가 잡히면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상당히 성과를 좀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좀 한 끗 차이로 이제 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좀 될 수 있었던 게 그런 데서 이제 저력이 나온 거고 반면 이제 보수 유권자층 이 거제 이제 그 조선소에 이제 좀 일하고 있지 않거나 좀 이제 좀 다른 이 성격이 다른 이제 공간에 살고 있는 요 유권자들은 많이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거제에서는 이제 이긴 게 확실히 이 영남 지역 영남권의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확실히 윤석열의 이러한 이 막장 행보에서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선거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고 담양의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후보들 간에 이게 좀 뭐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국혁신당 후보 당선이 됐는데 이분 뭐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사실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하신 분이고 민주당에서 여러 번 이제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무소속으로 돼서 뭐 복당을 한다든지 이래왔던 분이에요. 그래왔던 분하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 출신이기는 한데 서울의 중앙 정치로 왔다가 이제 돌아온 분인 거잖아요.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이제 경선을 치르다 보니까 경선 잡음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불복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를 또 지지한 것 같고 경선에 불복하신 분이 그러면서 지역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900 몇십 표 차이로 이제 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의 이런 구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호남 지역에 있는 이른바 이제 호남 지역에서 계속 지역 정치를 해온 일종의 기득권 구도라는 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민주당인 건데 좋아 그 기득권 구도를 그러면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 공천 물갈이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예를 들면 공천을 하기로 했는데 그 물갈이 대상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다른 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이랬을 때
이랬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새롭게 뭔가 공천을 한 사람이 졌을 때 그럼 그 다음엔 뭐냐 예. 이런 게 항상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항상 그 지점에서 잘 안 되고 그리고 새롭게 했던 사람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뭐 못 내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이 그런 어려움을 파해할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식화되지는 않은 거여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고민이 앞으로 있겠죠. 내년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켜볼 포인트가 리턴 매치 있죠. 하겠죠 여기는. 예. 네. 자, 그럼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네 번째 뉴스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발표한 거죠. 네, 제가 경제학과 졸업을 했는데 이 세계관이 공식적으로 좀 무너진 날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심리학 전공하셨습니다. 아니 뭐 그렇군요. 졸업은 네. 안 했기 때문에 뭐. 전공했다. 네. 저도 졸업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네. 했잖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명령도 서명을 했는데요. 나라별 상호 관세율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의 떨리는 마음으로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요. 모든 국가에 부과한 기본 관세가 10%고 여기에 개별적으로 관세를 추가 적용한 결과표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판례를 들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나 그 상위권에 이름을 많이 올렸습니다. 베트남이 46%, 타이 같은 경우에는 36%, 중국도 34%고요. 타이완도 32% 정도 됩니다. 일본이 24%인데 중요한 건 우리겠죠. 한국은 26%입니다. 당초에는 25%로 알려졌는데 행정명령 부속서를 나중에 보니까 이게 25%가 아니라 26%가 맞다라는 게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지금 분류가 됐고 미국은 지금 한국이 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반 정도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이 수치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국방 분야 절충 교역 규정 그리고 디지털 무역 장벽 등등을 고려한 숫자다라고는 하지만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비금전적 무역 제한을 걸고 있는데 이게 더 최악이다. 이런 발언까지 남긴 상황입니다. 사실상 통상전쟁 전면전을 선포를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철강, 자동차의 개별 관세에 뒤이어서 이 상호 관세까지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됐습니다. 대미 수출에 있어서는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지금 맞대응 또는 협상으로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지금 윤석열의 123 쿠데타로 인해서 사실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리더십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우리 정부는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긴급 경제안보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을 논의했지만 현재로서는 빠른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파고가 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리더십이 비어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리더십이 비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해외 언론들도 트럼프는 일단 왜 저러는지를 사실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전에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의 약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고통이 많이 이제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바이든의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농담으로 뭐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지지율 뿐이다 뭐 이런 이제 농담도 하고 뭐 그랬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를 무조건 올려가지고 뭐 남들이랑 싸우는 걸로 한번 뭐 내가 여론을 가지고 한번 포퓰리즘으로 해보겠다라는 걸 트럼프가 이제 기본으로 하면은 뭐 자기들 물가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별로 좋을 게 없는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가 뭐냐 원래는 그냥 협박하자 아니냐. 그래서 캐나다나 멕시코 이런 데는 사실은 뭐 한다고 그랬다가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협박카드 아니야? 이렇게 봤는데 이번 오늘 한 거는 거의 이제 뭐 이 해방의 날이다, 리버레이션 데이다 이래가지고 뭐 다 일괄적으로 다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저게 뭐냐 이제 상당히 의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얘기 아니냐? 관세니까 결국은 일종의 이제 도박이고 극약 처방인데 제조업을 결국은 다 미국에다가 다 이제 유치를 하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든 간에 누가 죽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죽든 네가 죽든 어쨌든 미국에서 무조건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야. 이게 이 얘기 아니냐. 뭐 그런 거 같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 그래서 이제 도박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저렇게 이제 아주 그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전략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결국은 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전략을 관료 사회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탑다운으로 추진을 하니까 트럼프로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 대 리더로 뭔가 합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부하고 최고의 스타다 막 이러면서 막 그 빌고 막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도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리쇼어링 정책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근린 궁피파가 되는 전형적인 루트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런 걸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뭐 한덕수 대행이 할 겁니까? 지난번에 이 보수 언론도 그렇고 다 한덕수만 돌려내면 한덕수만 돌아오면은 트럼프랑 직통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얘기하더니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하고 있죠. 네. 네. 적어도 빨리 뭔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적어도 트럼프랑 뭐 우리가 뭐 승부를 보든지 뭘 아니면은 빌든지 아니면은 뭐 한 대 치든지 그건 들이받든지 뭐를 해야 이게 뭐 정리가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관세도 관세지만 지금 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 타겟은 중국이고 북한은 너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이제부터 돈을 내야 할 것이야. 방해의 분담금을 더 크게 물리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끝내고 싶은 얼굴 표정인데 댓글창에 모르는 게 없는 감미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일 탄핵 파면 완료하고 빨리 대선 치러서 빨리 이 문제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수미상관을 지켜주는 김민하 평론가와 내일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를 보장해 드리고요. 비교원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현명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55인치 삼성 TV도 준비되어 있고요. 시사인 유튜브 구독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하나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4월 3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봉지욱, 박한천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